네, 반갑습니다. 정말 장로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도 장로 된 지가 11년 됐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목사 장로 임기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7년 하고 재신임 받으면 한 번 더 해서 최고 길면 14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기가 마치게 돼서 제가 청빙위원장으로 지난주에 이제 공동의회 해서 저희가 11개월 청빙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6년씩 2번 할 수가 있어서 맥시멈 12년인데 이제 제가 내년이면 이제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아직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장로 임기는 이제 마쳐지는 그런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저 여러분들 뵈니까 참 같은 장로로서 참 마음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저를 소개할 때 아까 저희 아버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길교회 장로님들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대길교회에 참 이제 작은 교회 시절에 늘 오셔서 이렇게 이제 보면 가만히 깔아놓고 그쵸 아주 옛날 개척교회 시절 기억나시죠? 또 흰 벽돌 이렇게 세워놓고서 주로 작은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교회 좀 커지면 큰 교회에 이렇게 물려주시고 또 작은 교회 목회하시면서 한 5교회 정도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희 아버지 기도하시는 모습 기억이 나고 또 늘 전도하는 모습 이제 저희가 자녀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6 중에 목사가 3분, 이제 한 분이 이제 곧 목사가 되니까 3분이 될 거예요. 또 의사가 2이고 비즈니스 하는 분이 2이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맨 앞에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전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은 저희 아버지가 대구 동신교회 목회할 때 워낙 교회가 작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한 5,000명 나오는 큰 교회입니다만은 저희가 사택이 없어가지고 예배당 중간에 커튼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9 식구가 예배당 안에 주방도 갖다 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은 이제 잠자는 저희들 깨우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커튼 제치고 새벽 기도 드리다가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다시 커튼 치고 조금 더 잠을 자고 그랬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 배가 안 꺼져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왔어요. 근데 이게 쌍둥이가 나눠질 때 동생 쪽에 영혼이 좀 많이 갔는지 동생은 목사가지고 저는 이제 속썩이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어릴 때 사진을 집에 걸어뒀더니 오시는 손님마다 왜 탈북 고아 사진을 걸어놨어요? 탈북 고아가 아니고 저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만은 누가 제 쌍둥이 동생이겠습니까? 역시 잘 알아보시네요.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목사가 되고 기도 안 하고 째려보던 친구는 이제 목사가 못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쌍둥이 동생은 이제 아까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가 돼서 장신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는데 최근에 쓴 책이 잘 팔려요. 너는 학원 가냐 나는 교회 간다 뭐 이런 책인데 어쨌든 기독교 교육학 쪽으로는 아주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아버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이 10만 명이시죠.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말 복을 받았나. 우리가 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박사가 되고 이게 다 물론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한번 헤아려 보자 그러고서 큰형님부터 쭉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7남매를 다 합쳐도 수백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10만 명인데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래서 정말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면은 7남매를 통해서는 70만 명이 전도를 해야 그게 축복이 아닌가 이런 참 반성을 하면서 아버지의 꿈을 저희가 이어받자 하면서 제가 대표 집필을 맡아서 아버지 책을 올해 펴냈습니다. 혹시 뭐 국민일보에서 나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짧은 한 70분 시간인데요. 미래의학과 전인건강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 장로님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가 어떤 세상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전인건강 어떤 비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21세기가 엄청난 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미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벌써 몇 사람의 유전자가 다 밝혀졌어요. 여러분들 대장암, 유방암, 무슨 동맥경화증, 뭐 어떤 분은 머리가 조금 빨리 벗겨지고 쌍꺼풀이 있고 이게 다 유전자 아닙니까? 그 유전자가 이미 다 밝혀져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영국에서 맞춤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데 어떤 아기를 갖고 싶으세요? 좀 완벽한 아기를 갖고 싶으시면 다리는 이제 이봉주나 황영조 마라톤 선수의 다리 유전자, 이 몸통은 장동건의 몸통, 얼굴은 배용준의 유전자, 그리고 뇌는 이제 박상은의 뇌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한 유전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기를 이제는 자기가 유전자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피겨스케이트 잘하는 딸을 갖고 싶으면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트 잘하는 유전자 이제 앞으로 아마 팔릴 거예요. 한 13억 원 저는 예상 가격인데, 또는 뭐 수영 잘하는 아이 갖고 싶으면은 뭐 박태환 선수, 또 야구 잘하는 아이 갖고 싶으면 이대호 선수, 뭐 이런 유전자를 바꿔치기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난자가 매매되는 거 아시죠? 저희가 잘 몰랐다가 우리나라에서 난자가 매매되는 걸 처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황우석 교수 실험 때 그때 12,500개 난자가 매매가 됐어요. 한 개당 150만 원. 근데 그저께 그 조선일보 봤더니 중국에서 난자가 요즘 많이 매매가 됐는데 이 칭화대학하고 북경대학의 여대생들이 난자를 파는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2달 전에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난자 브로커들이 잡혔는데 보니까 1,000만 원에 팔린 우리나라 난자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이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보면요, 거기 막 그 사진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키가 얼마에 몸이 날씬하고 뭐 어느 대학을 다니고 IQ가 얼마고 부모님들은 직업이 뭐고 쭉 나온 다음에 가격이 뭐 1,200만 원.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러면 싼 거 드릴까요? 그러면 싼 거. 그런 난자가 매매가 돼요. 미국의 난자는 그 인터넷 서치해봤더니 8,800만 원 한 개예요. 그러니까 난자 몇 개 팔면은 집도 사고 뭐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정자 매매되는 거 아시죠? 제일 싼 정자 누구 정자일까요? 우리 남편 정자. 그러지 마시고 제일 싼 정자는 의과대학생들 정자예요. 이거 요즘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덤핑 판매가 되고 말만 잘하면 그냥 구할 수도 있는데, 비싼 정자는 이제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정자가 비싼데요. 최근에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제일 비싼 정자가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런 성직자들 정자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오늘도 벌써 여러 번 뵀는데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이게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요가 많냐 그랬더니 이 시험관 아기 시술로 누군가의 정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험관 아기를 만들려니까 자기 남편과는 달리 좀 착한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정자를 쓰면 좀 착한 아이가 태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괜히 뭐 비싸게 국회의원 정자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싸움 잘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성직자들 정자를 쓰면은 왠지 좀 착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이제 착각입니다만, 다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모임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강의가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조용히 저를 찾아오더니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정자를 좀 비싸게 판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요즘 그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안타까운 목사님 정말 자기 장기를 팔아서라도 정말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그런 목사님이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제가 그 본과 3학년 때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 친구들이 없어진 거예요. 한 2시간 기다렸더니 얼굴이 누렇게 떠서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비뇨기과 레지던트 따라서 가자고 해서 갔더니 깜깜한 방에 이상한 영화 보여주면서 정액을 제공하라고 해가지고 사정을 하고 곰탕을 얻어먹고 왔대요. 그때는 뭐 정자를 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공한 정액을 가지고 한번 사정하면은 정자가 1억 마리 내지 2억 마리가 있거든요. 계속 냉동복 보관해 두면서 시험관하기 시술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얼마 전에 만났더니요, 자기가 이렇게 집에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어떤 애가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자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공한 정자가
딴 애가 돼서 우리 동네 이사를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정말 우리가 돈을 주고 팔았던 아니면 돈 받고 팔았던 제공했던 간에 우리가 제공한 정자하고 남자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돌리양 아시죠? 97년도에 복제가 됐는데 그전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복제가 됐었어요. 1960년대부터 개구리가 복제되고 근데 우리가 별로 복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97년도에 왜 난리가 일어났을까요? 그 전까지는 태아세포를 사용했는데 이 돌리라는 양을 복제할 때 처음 체세포를 사용해요. 체세포. 체세포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이미 그 발현된 장기의 세포가 체세포인데 그 전까지의 과학적인 이론은 이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하면은 기껏 해봐야 그 발현된 장기밖에 못 만들 줄 알았어요. 이 돌리를 만들 때 사용한 세포가 양의 유방세포였는데 그 유방세포 가지고 복제를 하면은 그 전까지는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양의 유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손톱 밑에 작은 세포, 머리카락 끝에 달려있는 작은 세포 한 개만 있어도 나하고 똑같은 개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도 복제가 되고 송아지도 복제됐는데 서울대학이 만든 저 송아지 복제 혹시 이름 아시나요? 영롱이. 우리나라 말로 똑똑하다고 영롱이가 아니에요. 영어로 만든 이름인데 영이 뭐죠? 영. 젊음. 롱은 길다. 젊음이여 영원하라. 그 인간의 영생의 욕구를 담아서 만든 이름이죠. 역시 그 서울대는 서울대인데 이런 그 동물들 복제가 자꾸만 되는 배경에는 이 줄기세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줄기세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기세포가 뭐냐면요. 이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면 거기서 나중에 뭐가 생기죠? 꼬리가 생기잖아요. 다리를 자르면 다리가 생기는데 꼬리도 될 수 있고 다리도 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세포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줄기세포. 다른 말로 원시세포, 만능세포. 여러분들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죠? 어떤 조직으로도 분화가 가능한 세포가 줄기세포인데 요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하고 엄마를 연결하는 탯줄이 있잖아요. 탯줄에 있는 피를 돈을 100만 원 줘서라도 보관하는 은행이 생겼어요. 무슨 은행이죠? 제대혈 은행. 그걸 왜 보관하겠어요? 그 안에 줄기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관하고 있다가 그 애가 20살이 됐는데 백혈병이 걸렸어. 그러면 그거 집어넣어주면요. 이게 골수에 가서 골수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백혈병이 치료가 돼요. 그 다음에 40살이 됐는데 간경화증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줄기세포 집어넣어주면요. 이게 간에 가서 간세포가 증식하면서 간경화가 치료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만병 통치약처럼 느껴지겠죠. 이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체 줄기세포. 우리 이 어른들 몸속에 번식이 활발한 곳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몸속에 어디 있을까요?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으면 며칠이 지나면 피부가 다 살아나잖아요. 이 줄기세포가 많아요. 위장점막, 골수, 여성들 자궁점막. 이 생리를 하고 나면 다 쉽게 내려가는데 보름만 지나면 자궁점막이 비단결처럼 다 살아오거든요. 그런 곳에 줄기세포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줄기세포가 많은 곳이 발견됐어요. 아마 여러분 웬만큼 가지고 계시는데 어디죠? 1년씩 다이어트 했는데 며칠 휴식하니까 원상 회복되는 곳 어디죠? 뱃살. 잘하시네. 근데 이 복부 지방 조직이 워낙 번식이 활발하다 보니까 거기 줄기세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유가 계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 조금 가지고 있다 보면은 수십억 원어치 줄기세포를 얻어요. 실제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 식약청의 줄기세포 임상시험 기관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이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냐 하면요. 이 복부 피하 지방 조직에서 얻어요. 근데 날씬한 아가씨들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꽉 끓으면 막 환자는 고통스러워하는데 별로 나오는 건 없어. 근데 약간 여유가 계신 우리 아주머니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턱하면 턱거든 그냥 이 매듭보다치 줄기세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약간 여유를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이런 그 성체 줄기세포는 아무리 끄집어내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인데 배아 줄기세포는 달라요. 이 배아 줄기세포는 이 배아가 막 자라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잖아요. 그 배아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인간 배아를 인간 생명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인간 생명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가 되다 보니까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스컴에서 줄기세포 얘기가 나올 때 반드시 딱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성체 줄기세포입니까? 배아 줄기세포입니까? 딱 구분하셔야 돼요. 저희 병원에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척수 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신 분들 이 줄기세포 집어넣어 주잖아요. 막 발가락이 움직이고 막 감각이 돌아와요. 또 여성들 왜 이 요실금 있죠. 막 웃으면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시는 분들 이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그런데 거기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 방광의 관략근이 막 증식하면서 아주 팽팽해지는 거예요. 심장 근육세포도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줄기세포가 많이 이제 임상에 활용이 될 텐데 어떤 줄기세포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배아 줄기세포면은 이 배아 줄기세포 때문에 죽은 인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암이나 합병증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주셨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얻기 위해서 했던 실험 중에서 황우석 교수가 여성의 난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자를 얻기 위해서 여성에게 매일같이 호르몬 주사를 놔요. 그럼 난수가 원래 한 달에 난자를 한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한 달이 지난 줄 알고 또 난자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난자를 10개, 15개 만들면 전신 마취해가지고 복강경으로 난자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들 중에 30% 이상에서 내분비 질환도 생기고 막 복수도 차고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이상 여성의 난자 사용 못하게 하니까 과학자들이 여성의 난자 대신에 소의 난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핵을 빼내버리고 사람의 핵을 집어넣어서 전기 충격을 가해서 이종 인간 배아를 만드는데 이 사람의 핵은 당연히 사람의 유전자지만 소의 난자 세포질 속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 아닌 유전자는 누구의 유전자일까요? 소의 유전자죠. 그래서 95%는 사람의 유전자인데 5%는 소의 유전자를 가진 이종 인간 배아가 만들어지는데 태어나면 어떤 애기가 태어날까요? 95%는 사람인데 5%는 소의 유전자를 가진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응애 이렇게 오다가 한 번쯤은 응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수의사나 축산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하면서 현미경 속에서 사람 세포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막 섞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종 인간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고향이 돈만 주면 복제를 해주고요. 우리나라도 이 애완견 서울대가 수의사업으로 지금 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원숭이까지 복제가 됐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사람 복제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장신대 목회자 리더십 아카데미에 인간복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리더십 아카데미 그 사회를 보는 친구가 제 쌍둥이 동생인 거예요. 쌍둥이 동생이 저를 소개하면서 오늘 인간복제를 강의해 주실 분은 저의 복제 인간인 박상은 그래가지고 거의 한 50%는 거의 강의를 먼저 이해를 한 셈이 돼버렸는데 일란성 쌍둥이하고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셈입니다. 이 아일랜드의 영화를 보니까 거기 인공자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 현실이 될 거라고 과학적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인공자궁에다가 인간 배아를 집어넣고 저 붉은 탯줄로 막 영양분을 주니까 3년 만에 우리 같은 어른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 복제 공장을 차려놓고 인간을 막 복제하고 있다가 원조 인간이 병들었을 때에 이 복제된 인간으로부터 장기를 끄집어내서 이식을 한다는 걸 끔찍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복제를 하다가 발각된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 복제가 먼저 이루어진 나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미 수십 명이 10만 달러 이상 내가면서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쭉 복제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 21세기가 엄청난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이렇게 드라마 보시다가 배용진이 메고 있는 넥타이 마음에 들면은 딱딱딱 누르면 택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다 활용하고 계시죠? 활용 안 하시나?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핸드폰으로 간 기능 검사 다 하고요. 혈당 검사하고. 제가 제 친구가 벤처 회사를 하는데 놀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새로 개발한 변기에 앉아버려요.
그래서 뭐 따뜻하고 뭐 바람도 불고 이러는데 이 모니터가 올라오더니 제가 뭐 이메일, 뭐 트위터,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옆에 제 체온과 맥박과 혈압이 탁 뜨더라고요. 제가 오줌을 딱 놓았더니 오줌이 닿는 곳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오줌이 닿자마자 한 30가지의 제 소변 분석 자료가 탁 올라가요. 그러면서 즉시 의료기관으로 가서 이게 판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작년 가을부터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는 저희 병원에서도 이 핸드폰 가지고 MRI, CT 이런 거 다 환자한테 보여주고 회진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이제 발달을 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저희 병원에서 휴스턴하고 LA에 화상 진료를 합니다. 굳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올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교민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원숭이 2마리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 몸통을 교환하는 수술이 성공했어요. 이제 사람도 머지않아 머리 몸통 교환 가능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젊은 친구하고 머리 몸통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누구를 자기 남편으로 찾아갈 거냐, 이제 머리 쪽이냐 몸 쪽이냐 뭐 뿐만 아니라 그 필라델피아에서는 이 침팬지의 뇌 이식이 성공했어요. 뇌를 끄집어내버리고 다른 침팬지의 뇌를 이식을 해버린 거예요. 살았어요. 이제 사람도 머지않아 뇌 이식이 가능하다고. 지금은 뇌사가 되면 어떡하죠? 뇌사가 되면 다른 장기가 다 살아있으니까 다른 장기 다 기증해서 뭐 7명을 살렸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뇌를 끄집어내버리고 다른 사람 뇌를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뇌의 주인이 그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면 나머지 몸뚱아리 주인이 그 사람이 되는 거냐. 정말 세상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봐요. 슈퍼박테리아?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박테리아가 슈퍼박테리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맹장수술 하려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는 잘 됐는데 회복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잖아요. 치료될 항생제가 없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큰 병원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사이즈의 병원이 샘병원이라고. 샘병원. 웬만한 병원 치료할 수 있으면서 슈퍼박테리아가 없는 병원. 그래서 작은 병원 작은 병원 가시고 큰 병원 큰 병원 가시고 그쪽에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출산 더 잘하시니까 넘어가고요. 환경오염, 재난의료. 저희 병원이 월드비전 지정병원인데요. 뭐 스리랑카, 미얀마, 뭐 쓰나미가 나는 곳, 지진이 난 곳에 뭐 IT까지 저희가 쫓아가 보면요. 지난번에 미얀마 갔다 온 팀들이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을 했는데 왜 최근에 태국도 범람했지 않습니까? 근데 뗏목이 막 떠내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뗏목이 아니고 사람 시체를 밧줄로 매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끔찍한 짓을 했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태풍이 부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의 가장 큰 아름드리 나무에 밧줄로 자기 몸을 다 칭칭 감아가지고 밧줄에 매고 거기 마누라 자식들 쭉 내놓는데 옆집 사람도 그 아름드리 나무에 밧줄을 매는데요. 이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서 떠내려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뗏목처럼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재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의사든 간호사든 운동선수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일본 지진 났을 때 이 일본 동북부 해안이 햇볕이 따스하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거기 양로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의사 간호사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재난이 닥치면 의사, 운동선수 아무 소용없어요. 나 혼자 오래 살겠다고 헬스 해봐야 이 재난이 닥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정말 잘 보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대의학이 완벽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의학이 발달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이 많은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뭐 류마티스, 알레르기, 뭐 내분비, 뭐 혈액종양, 뭐 별의별 과들이 다 있는데 어떨 때는 저도 환자를 어느 과에 보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여기서 혈압약 타고 저기서 관절염약 타고 당뇨약 타고 한방에서 한약 타고 막 건강식품까지 한보따리인데 전체를 봐주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이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맹점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측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데이터. 이렇게 회진할 때 보면요, 별 병도 아닌데 어떤 환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저를 죽게 내버려두세요. 죽고 싶어요. 이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암 환자인데도 저는 살 거예요. 희망이 생겼어요. 살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현대의학은 소홀하게 다룹니다. 제가 처음 내과 전문의가 돼가지고요,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더니 첫 환자를 진찰을 했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된 거예요. 피 검사를 해봤더니 그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은 60 이하가 정상인데 이 환자는 30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입원을 시켜서 열심히 치료했더니요, 한 2달이 지나면서 그 수치가 정상 수치가 됐어요. 제가 그 환자가 아침에 불러놓고서 서울에서 온 의사가 다르지 않냐고,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의사 잘 만난 줄 알라고 폼 잡고 그러면서 다 나왔다고 퇴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서 저를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뛰어내려가 봤더니 아침에 다 나왔다고 퇴원시켰던 그 환자가 죽어서 죽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알아봤더니 이 알코올성 간염 환자가 주치의가 다 나왔다니까 퇴원하는 즉시 뭘 했을까요?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시네요. 그 술을 연거푸 마시고 부마 고속도로를 가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즉사합니다. 제가 그 시신 앞에서 내가 치료한 것이 과연 환자를 치료한 것인가, 환자의 데이터를 치료한 것인가. 제가 치료한 것은 환자를 치료했던 게 아니고 그 환자의 GOT-GPT, 그 간 기능 수치를 치료한 거예요. 그 수치가 정상이 되니까 환자가 정상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정말 그 환자가 다 나으려면 뭐가 나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더 깊은 어떤 마음의 상처, 또 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그거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서 덜렁 다 나왔다고 얘기한 것이 얼마나 나의 교만이었나. 제가 그 시신의 얼굴을 파묻고 내가 다시는 데이터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지 않겠나,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나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몇 년 공부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어요. 건강은 육체적으로 병이 없다고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4가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필요가 이 생리적인 필요인데,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중간에 오줌 마려면 오줌 누러 가셔야 되겠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건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째 욕구가 있는데 이 정서적인 욕구.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제 앞에 아파트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은주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너무 예쁘고 건강했는데 주홍글 씨 영화도 찍고 했던 탤런트인데 4년 전인가 우울증에 잠시 걸리더니 자살했어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그 다음에 제 뒤에는 빌라촌인데 너무 키가 크고 건강한 탤런트 장자연이 살았어요. 거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또 죽더라고요. 이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게 너무 천당이 가까워가지고 자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 1위면 여러분들 뭐 세계 1위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은 말이죠, 너무 외롭지 않아야 되고 슬프지 않아야 되고 화나지 않아야 되고 이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2가지가 다 충족이 됐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정의,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거 말고 또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친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친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우리 인간이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편과 친밀해지고 싶고, 자녀들과 친밀해지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친밀해지고 싶고. 근데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면요, 병적이 돼요. 그래서
집에만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권총을 들고 나와서 미국 버지니아 총리사. 우리나라 강력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위통.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꾸만 만나야 돼. 예배당 모임 때, 뭐 구역 모임, 뭐 목장 모임, 끝없이 자주 만나셔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셔야 좋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는데도 마지막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필요. 파스칼의 팡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시고. 결혼해서 남편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채워주지 않아요. 자식이 출세하면 자식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자식도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면은 채워줄 줄 알았는데 재벌 2세가 막 한강에서 자살해요. 그저께인가 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또 재벌 2세가 또 자살했더라.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의 모든 이 빈 공간이 다 채워지리라? 아니.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자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채워졌을 때를 비로소 건강하다. 전인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몸뚱아리 치료하면 치료가 될 줄 알았어요. 제 환자 중에 40세의 아주 인텔리한 귀티가 흐르시는 환자분이 왔는데 속이 쓰려서 왔어요.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 점막이 얇게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종근당의 장탁을 2달 처방했더니 좋아졌어요. 근데 6개월 뒤에 배를 움켜쥐고 온 거예요. 내시경을 해봤더니 궤양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종근당에 무슨 노사 파업을 하냐? 약이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일동제약이 큐란으로 바꿨죠. 2달 처방했더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냈는데 얼마 전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이 궤양이 더 심해지니까 밑에 지나가는 동맥이 노출이 되면서 막 피가 펌프질 하는 거예요. 응급 지혈 시술을 하고 나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그 귀부인의 남편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임원이신데 연봉이 3억 5천 원. 별로 안 놀라시면 역시 장로님들은 연봉이 다 그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남자들이 연봉이 높아지면은 범하기 쉬운 죄가 있어요. 무슨 죄죠? 바람을 피우고, 우리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아시고 바람을 피우시고. 그래서 혹시 남편 장로님이 연봉이 3억 5천이 안 되시면 감사해야 돼요. 바람 필 연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섹스 파트너가 집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아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 남편 바꾸라는 거예요. 이 인텔리한 여성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전화통을 남편한테 집어던지고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초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중학생 아들도 하나 있는데 이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성에서의 위궤양 치료제는 뭘까요? 물론 약이 잠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남편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남편의 뇌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과 질환의 50% 이상이 마음의 병이에요. 심민성 질환. 심민성 질환의 80% 이상이 알고 봤더니 관계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의사 혼자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가족들과 목사님과 구역들, 원사님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총체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도 장로님 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같이 총체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건강의 비법 제가 7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금 7가지를 제가 어떻든 한 30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한 사람 속에 60조의 이 생명체가 있어요. 60조의 생명체. 세포. 색깔도 가지각색이고 모양도 가지각색인데 크기도 달라요. 어떤 세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세포는 1m가 넘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어디 있을까요? 머리카락에. 척추 안에 이 척수신경은 어떤 건 1m가 넘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핏속을 보면요. 빨간 적혈구도 있지만 하얀 백혈구가 있어요. 근데
이 백혈구 하나하나가 다 알고 보면은 생명체.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동물을 이루고 있는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단세포 동물. 대표적인 동물 이름이 아메바. 이 아메바가 2마리가 되려면 엿가락처럼 늘어났다가 둘로 쪼글라지면 2마리가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번식을 해요. 번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번식을 해요. 전도하고. 근데 내가 5년, 10년이 지나도록 전도를 못하고 있으면 내가 병들었는지 모르겠죠. 우리 목장, 우리 구역이 분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뭔가 이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혈구를 예를 들어보면요. 원래 백혈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몸에 나쁜 박테리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이 박테리아 잡아먹어요.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방울토 요즘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백혈구가 나쁜 균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하루에 수십 개에서 100개까지 생기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가시도침 이 세포가 바로 실제 현미경으로 본 암세포의 모습이에요. 끔찍하죠. 무시무시한 이 암세포가 나타났는데 지금 누가 달려들고 있죠? 백혈구가 달려들어서 머리 잡아서 헤딩하면서 갉아먹는 거예요. 이 백혈구 이름이 킬러스예요. 보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백혈구 안에 이 박테리아, 암세포 찌꺼기를 다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0세, 60세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지금까지 혹시 암에 안 걸리셨다면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백혈구. 근데 한 번이라도 이 백혈구를 향해서 고맙다고 얘기해 보신 거예요. 백혈구 때문에 암에 안 걸렸으니까 이 백혈구 때문에 감사헌금 해보신 거예요. 이거 요즘 한국교회가 이 감사헌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 백혈구 때문에 감사헌금 안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암에 안 걸린 이유는요. 매일같이 생겨나는 그 100개가 되는 암세포를 우리 백혈구가 생기는 쪽쪽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백혈구를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칭찬도 안 하니까 나중에 이 백혈구가 토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몰라주니까 좋다. 그러면 나는 아메바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만 막 번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죠? 백혈병. 너무 잘하시네. 백혈병. 주인 몰래 자기만 막 번식하는 병이 암인데 이 암세포가 피에 생기면 백혈병이고요. 콩팥에 생기면 신장, 간에 생기면 간. 그래서 간암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의 비법은 우리의 세포들을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름도 불러주면서 칭찬해 주셔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요.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대에게 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도요.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2손 올려보세요. 2손 올리셔서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가서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그래서 뇌세포야 뇌세포야. 오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오늘 뭐 안성수양관에 가서 뭐 어려운 무슨 강의 듣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이렇게 눈도 만져가시면서. 요즘 얼마나 이 못 볼 거라지 봐가면서 고생 많으냐. 칭찬해 주시고요. 이 코도. 뭐 황사, 매연 마셔가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만져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무릎. 이 무거운 몸뚱아리 이고 다니느라고 오늘도 얼마나 고생 많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몸의 60주의 생명체들이 주인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줄. 그래서 조용히 그렇지만 엄숙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때가 되었다. 일어나. 잠자는 세포들을 끼우신 다음에 뭐 버스를 탈 때도 그냥 타지 마시고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얘들아 타자. 그러면서 이제 타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교회 와보면 새벽기도 별로 뭐 몇 명 없어. 그러면 또 힘 빠져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생명체가 몇 명이에요? 60주의 생명체 다 지금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찬송하지 마시고 60주의 생명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뭐 사장님한테 결제 맡으러 갈 때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군인들이 기껏해서 60만인데 여러분들은 60주의 생명체 부하 직원들을 쫙 정렬시켜놓고서 얘들아 준비됐냐? 결제 맡으러 가자. 그러면서 너무도 단단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아요.
제가 이 세포하고 대화하는 비법을 저만 알고 있다가 너무 불쌍한 환자가 왔는데 17년 술상무 노릇을 한 환자가 막 간경화가 돼가지고 복수가 차고 막 술을 마셨더니 황달이 온 거예요. 그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이 세포하고 대화하는 비법을 알려줬더니 그날도 술을 마시다 걷는 날인데 처음 자기 간세포하고 난생 처음 대화를 한 거예요. 간세포야 간세포야 잘 지내냐. 내가 오늘 술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간세포가 막 아우성을 지르는데 주인님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20년 가까이 술 시중을 들어줬는데 오늘도 또 저에게 술을 부어주시랍니까? 그러면 주인님은 주인님 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 간경화증 세포가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뭐가 되겠다는 거죠? 간암. 그래서 여러분들 간경화가 간암이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술상무가 그날부터 술을 끊기 시작했더니 두세 달이 지나면서 그 독소가 빠지고 황달이 빠지면서 다시 그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추석 때만 되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세포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그래서 건강서적 중에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주인을 위해서 암세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뭐 세포 응원가 혹시 찬양하는 내용은 한번 반주 좀 부탁할게요.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은 많이 불러보시니까 가사를 바꿔서 찬양하라 내 세포야. 우리 60조의 세포들을 향해서 응원가를 부르시는데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한번 조금 빨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 저 키를 좀 음량을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까지 잠자던 세포가 조금 있었는데 깨어나시네요. 그래서 이 세포가 막 주변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입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요, 이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병들이 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성인병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안 걸리죠. 어떤 사람은 젊어도 생겨요. 이게 나이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뭐냐면요, 이 행동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습관이에요. 근데 행동은 우리 생각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무심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저쪽에 자리가 꼈어요. 그래서 가서 잽싸게 앉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의자가 놓고 푹신푹신해서 저는 지하철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를 돌아다 봤더니 어떤 아줌마 무릎 위에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아줌마가 괜찮다고 앉아갔어요. 그래서 무릎 위에 앉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그 지하철을 탈 때 앉아가는 비법 10가지 알려주신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반경 5m 이내에 아줌마가 있으면 포기하라. 제까지는 빨리 가서 앉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어디선가 아줌마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먼저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줌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불어 사전에도 보면은 아줌마 그래가지고 이 우리 고유명사, 한국의 가장 에너지틱한 30에서 50대 가정주부 해가지고 이 한국 아줌마들이 뭐 밴쿠버 가면 밴쿠버 땅값이 올라가고 막 학원이 들어서고 막 시드니 요즘은 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까지 막 그 땅값이 올라간다 그래요. 한국 아줌마들 몰려들기 때문에 실제 MBC가 진짜 아줌마들이 힘이 세는지 실험을 했어요.
쌀가마니를 남자들을 나이별로, 여자들을 나이별로 뛰게 했는데 남자들은 20대가 제일 빨리 쌀가마니 집을 뛰었는데 여성들은 누가 제일 빨리 뛰었어요? 40대 아줌마가 1등, 50대가 2등, 그 다음에 막 30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아줌마가 정말 파워풀한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한국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저도 모르게 잠깐만 앉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 하고 큰 차 타고 싶어 하고 막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생활 습관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흐트러져 있는 나의 생각을 절대 음감, 이 성경 말씀에 튜닝을 하지 않으면 왜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몇 곡 연주하고 나서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을 안 하고 계속 연주하면요 자기는 막 신이 나서 연주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야 듣기.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내 깐에는 막 열심을 내서 막 교회 봉사하는데 성도들은 힘들어. 목사님은 힘들어. 튜닝을 해요. 튜닝을 가끔씩.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큐티 시간에 말씀에 튜닝하지 않으면 내 깐에는 잘한다고 생각한 게 남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가 물인데요. 여러분들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게 바다가 많을까요? 육지가 많을까요? 바다가 몇 프로죠? 70%. 우리 사람은 물이 몇 프로죠? 70%. 그래서 이 지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조물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사람이 70%가 물이 아니에요. 수정란은 99%가 물인데 이게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면서 95%, 90% 그러면서 85%쯤 태어나요. 태어난 애기 보면 매연하잖아요. 이게 자라면서 80%, 75% 되면서 지금 70% 됐잖아요.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서 이게 68%, 65% 되면서 돌아가세요. 우리가 젊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서 소녀시대와 우리의 차이는 수분 함유량의 차이, 수분 함유량. 그래서 어떻게든 젊어지고 싶으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데 적어도 하루에 2리터쯤 물을 마시면요 오줌이 아주 맑아요. 그렇죠? 콩팥이 고생을 안 해요. 근데 물을 적게 마시는 분은 오줌을 500cc밖에 못 보잖아요. 그럼 아주 오줌이 진하잖아요. 콩팥이 고생해가지고 4배로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생긴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 다행히. 문제는 오줌을 200cc밖에 못 봤다, 하루에. 그러면 나머지 300cc에 농축시켜서 내보내야 될 우리 몸의 찌꺼기가 안 나가고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 병이 바로 뇨독증, 소변의 독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열흘 만에 그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 건져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이 뇨독증 검사예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 찌꺼기가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400~500cc 물을 쫙 들이마시면요 간밤에 찌꺼기가 쫙 빠져나가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뭐가 온 거죠? 이게 뭐죠? 제가 강남에 가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다들 아우디 역시 강남은 강남이다. 근데 황사가 온 건데 여기 황사가 단순한 모래먼지가 아니고 그 주위에 별의별 균이 다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이나 중국에 나무를 심는 이유가 이 황사에 혹시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이런 거 묻어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것, 냄새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추상명사가 아니고 실질명사. 여러분 페인트 냄새를 맡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페인트 입자가 날아다니다가 내 코의 점막을 자극하면서 내가 페인트 냄새를 느꼈는데 눈이 때가 났어요. 그게 어떤 거죠? 기관지로에서 허파로 들어가서 거기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나가고요. 그래서 독한 냄새 있는 곳에 안 가는 거죠. 새집 증후군 그거 접착제 페인트 그 포름알데하이드가 떠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성명가루 이거 마시다가는 폐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독한 냄새 이거 실질명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방구 냄새를 맡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옆 사람이 똥꼬라고 날아다니다가 내 코의 점막을 자극하고 내가 방구 냄새를 느꼈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게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로 가서 거기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예배당 안에서나 이런 실내에서는 안 끼셔야 돼요. 근데 가장 나쁜 공기가 뭐냐면요. 이 담배 연기 안에는 108가지의 발암물질이 있어요. 제가 해부학 실습할 때요. 제 시체, 카데바에 허파에 메스를 댔는데 구조물이 나오죠. 조금 더 됐더니 막 서거적버거적하고 진흙하고 모래가 나오고 다른 시체를 봤더니요. 다 맑은 물이 나오고 말랑말랑. 알고 봤더니 30년 담배 피신 환자 시체예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은요. 기관지가 다 막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배 안 피니까 한번 숨 쉬어볼까요? 저 끝에까지 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담배 피신 분들은요. 숨을 쉬는데 자기는 다시 들어오시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이 기관지 아래쪽으로는 숨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한 2-3달 끊잖아요. 저한테 막 가래를 들고 왔어요. 시꺼먼 가래를 막 따지러 왔더라. 담배를 끊었는데 왜 시꺼먼 가래가 나오냐. 연필심 같이. 그게 뭐냐면요. 이 가느다란 기관지를 막고 있던 그 발암 물질들이 담배를 끊으니까 2-3달 지나면서 녹아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길쭉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빵빵빵빵 뚫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담배 피시는 분이 있으면은 간접 흡연이 더 안 좋아요. 필터도 없이 마시니까.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 옆에 가지 마시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는 안 가시는 게 지혜로워요. 자, 잠. 무조건 잠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에도 퀄리티가 있는데 잠드는 사람들 막 보면 눈동자가 확 돌아가면서 꿈꿀 때 피로가 안 풀리는데 눈동자가 탁 고정이 되면서 깊은 숙면에 빠지는 그 피크 타임이 있어요. 그게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그 두 분의 피크 타임이 포함된 사람은 6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아주 가뿐한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6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근데도 가뿐한 것이 이 두 번의 피크 타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아침형인가, 새벽형인가. 근데 늦잠을 10시간 이상 자도 찌뿌둥한 사람은 피크타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이 퀄리티의 잠을 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자, 비만인데요. 비만 지수가 있어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킬로그램 나누기 밑에 제곱을 하면 되는데 이게 25를 넘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남자는 12둘레 90. 이렇게 지방이 쌓이면요. 창자를 틀어막을 수도 있어요. 정상간인데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이랑 딱딱해져요. 근데 결국 이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은 먹는 거 좀 우리가 줄이든지 먹은 거 운동으로 소모시키든지 그렇죠. 그래서 좀 가급적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맛있게 먹는 게 좋은데 이 왼편에 있는 음식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들 소갈비, 속골, 삼겹살, 돼지고기, 족발, 닭다리 쭉 해서 패스트푸드의 중화요리까지 이 지방질이 조금 많은 음식들이고요. 같은 고기라도 오른쪽에 남들이 먹고 싶어하지 않는 퍼석퍼석한 살이 있죠. 사태. 그래서 통닭 한 마리 시켰을 때 남들 다 양보하고 나서 다 놔둔 그 퍼석퍼석한 닭가슴살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래서 하여간 퍼석퍼석한 살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등푸른 생선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된장찌개 비빔밥. 제가 지난주에 미국 다녀왔는데 한식집들이요 막 미국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게 웰빙 음식이라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비빔밥 된장찌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는 음식은 콜레스테롤 많아서 맛만 보고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햄버거, 이 튀긴 육류는 무슨 지방이 많죠? 트랜스 지방. 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시네요. 이게 다른 지방하고 차이는 뭐죠? 분해가 안 돼요. 잘 먹질 않아요.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햄버거 몇 개 먹었는데 어떤 트랜스 지방은 반감기가 10년이 넘도록 반밖에 분해가 안 되고 몸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피자는 햄버거보다 칼로리가 3배가 많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한 판 시켜서 나눠 먹어야지 자기 혼자 한 판 시켜가지고 사먹는 문제가 있어요. 자, 먹는 건 그렇다 치고 운동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유산소, 무산소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운동이 무산소 운동인데 우리 몸에 안 좋아요. 해로운 물질이 분비가 돼서 이 역도 선수들
올림픽 금메달 딸 때는 좋습니다만 수명이 조금 짧아요.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한 운동은 조깅 한다거나 자전거, 수영 이게 좋은 운동이죠. 근데 운동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량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맥박수가 최대 맥박수거든요. 220에서 나이를 빼는데요. 그래서 여기 환갑되신 장로님들은 맥박이 160번 뛰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맥박수인데 운동은 그거 한 60%까지밖에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박이 100번 뛰면요. 환갑되신 분들은 운동을 멈춰야 돼요. 자기 나이에 맞는 적당량의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닌 습관인 줄 알았는데 이 7가지 습관 중에서 6개 이상 하시는 분은 33년 더 살아요. 근데 3개 안쪽인 사람은 10년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병이 이 심혈관계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한번 오른손 오른손을 드셔서 이렇게 내리셔서 왼편 가슴에 대보시면요. 여기 심장이 있어요. 만져지나요? 저를 따라서 한번 명령을 해봅시다. 심장아! 심장아! 나의 심장아! 너의 주인이 명하노니 멈춰라! 혹시 멈춘 분 계십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심장이 우리 심장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잠자는 사이에 다 멈춰있어요. 이게 내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명령을 받는 줄 아세요? 그제는 뇌의 명령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뇌가 죽었는데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잘 뛰어요, 잘 뛰어요. 이 뇌하고 관계없어요. 이 심장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지 의학적으로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뛰라고 할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요. 쿵.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쿵, 으뜨뜨, 드르르, 으뜨. 이게 무슨 병이죠? 부정맥. 의사님들 가보잖아. 근데 이 부정맥은요, 이 심장에 여전히 팍 떨고만 있어요. 피가 흐르지 않아. 흐르지 않는 피는 굳어버려요. 굳은 피가 뭐냐면요, 핏떡. 유식한 말로 혈전. 근데 그 다음에 펌프질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동맥을 타고 뇌로 가서 뇌동맥을 막아버리면 중풍이 나요. 대부분의 중풍 환자가 이 부정맥을 모르고 놔둬서 그래서 여러분들 40세가 지나면요 반드시 맥박을 재보면서 이게 고르지 않으면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어린이용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 이거 다 예방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병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는데 이게 관상동맥이잖아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마시키면요 통증이 와요. 흉통. 근데 이게 30초 만에 없어지면은 협심증인데 이게 1시간, 2시간 계속되면 심장이 썩어져 들어가요. 심장마비, 심근경색증이죠. 골든타임이 2시간. 2시간 안에 이 철사줄 집어넣어서 뚫어주면 되는데 엉뚱한 병원 돌아다니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 사시는 집이나 교회 근처에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 이름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 안양이나 의왕이나 군포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샘병원 평상시에 자꾸만 샘병원 샘병원 자꾸 외우고 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앰뷸런스가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샘병원 이러면 엉뚱한 병원 안 가고 저희 병원 오시면 사는데 메트로 병원 무슨 원광대 병원 엉뚱한 병원 돌아다니다가 2시간 놓쳐버리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 환자 50% 이상이 엉뚱한데 시간 다 길에서 길 막혀가지고 시간 다 허비해버려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혈관에 생기는 병이 있는데 가장 건강한 혈관은 어떤 혈관인지 아세요? 뻥 뚫린 혈관. 비어있는 혈관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이 축복의 통로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살이 쪄.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 이 동맥이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좋은 줄 알았죠. 점점 통로가 좁아지더니 막혀버려요. 말초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피가 안 나요. 그래서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장로 집사가 자기들 이기적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축복이 자기들한테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 통로는 비어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려놓음, 비어있음, 겸손함, 내려앉음. 자꾸 우리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성도는 비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먹으면 좋은 이유가 이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안 걸리고 비어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살이 찐 이 동맥의 비참한 모습. 나중에 썩어져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혈관에 생기는 병이 고혈압이에요. 120에 80으로 쬐고 있는데도 이 심장이 피를 보내려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펌프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혈압이 200에 120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꽉 쬐고 있잖아요. 그 압력을 이기면서 말초에 피를 보내려니까 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쥐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순차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이 고혈압 치료 안 해가지고 이 우려성 심부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던데 저 안 먹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혈압약 평생 안 먹고 살았는데 그 평생이 3년 6개월. 그 사람이 만약 혈압약을 매일같이 하나만 먹었어도 60년, 70년 더 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생이 저 평생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심장마비 확률이 높은 대사를 주고 있어요. 특히 완벽주의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또 너무 완벽한 거 좋아하시다가요, 이 심장마비 걸려요. 가장 심장마비 안 걸리는 사람은요, 낙천적인 사람. 그래서 아줌마들 중에 집에 가보면 막 주방에 설거지할 게 싼더미쯤 쌓여있고, 막 빨래통에 빨래가 넘쳐가지고 바닥에 쌓여있는데 빨래할 생각 안 하고 헬렐레 하면서 침 흘리면서 TV 드라마 안에 이거 보고 있는 아줌마 절대 심장마비 안 걸려요. 대신에 이제 이혼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낙천적인 성격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장수마을, 거기 무슨 삼성의료원이 있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있습니까? 그런 병원이 없는데 오래 사는 이유가 그 마을 사람들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의사소통의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자꾸만 해둬야 다음 만났을 때 반상회가 어디예요? 뭐 쓰레기 언제 치워요? 그런 얘기라도 주고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의견과 판단을 주고받고 한참이 지나야 감정을 나누게 되는데, 감정을 나눠야 뭐가 안 생긴다고요? 심장마비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하고 감정을 나누고 직장에서 한 사람하고 감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심장마비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감정을 나누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근데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단계는 몇 단계인 줄 아세요? 저는 3단계쯤 되는 줄 알았는데 2단계, 2단계. 저도 뭐 대구 출생입니다만 경상도 남편들 집에 가면 딱 3마디 한다 그러죠. 무나, 안, 자자. 자녀 교육을 놓고서 의견 주고받는 부부가 많지 않은데 감정을 나누는 부부는 거의 없어요. 주로 누구하고 감정을 나누냐? 회사 가서 비서하고 커피 타가지고 가니까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왜 그러시죠? 고민이 있어. 그러면서 이 비서하고 감정을 나눠. 그러면서 불륜으로 빠져들어요. 아내는 또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2차 캬바레 갔다가 제비족이 다가와서 시어머니 외로우시죠? 그러면 외로워요 이러면서 엉뚱한 사람하고 감정을 나누다가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부 사이에 감정을 나누셔요. 근데 제가 이 절정의 대화를 잘 몰랐더랬어요. 근데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할 때 제가 신장 이식팀이었는데 첫 번째 신장 이식 환자가 그 고급 공무원이셨는데 남동생만 6명이 7남. 근데 다 조직이 맞아서 서로 콩팥을 주겠다고 막 난리가 없어요. 근데 막상 수술할 날이 다가오니까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마누라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맨 막내 동생 콩팥을 이식했는데 아직 총각이어서 반대할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형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갔는데 형은 동생의 콩팥을 통해서 오줌을 톡톡 보는데 둘이 말이 없어요. 30분 동안 울고 있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희야 괜찮나? 형 괜찮아? 또 말이 없어요. 1시간쯤 될 때까지 저는 울 필요가 없는데 나도 배우는 환자 3명이 울면서 이 눈물 떨어지는 소리하고 오줌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한 1시간쯤 지나서 형이 하는 말이 니는 정말 제가 1시간 동안 딱 2마디 들은 거예요. 형 괜찮아?
근데 그 울면서 마주보는 그 형제 제가 눈을 바라보면서 이 절정의 대화를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콩팥을 형을 위해 주고 형은 동생의 콩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마주보는 눈빛 속에 절정의 대화를 느꼈는데 제가 문득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멜로가를 쓰시고 허리에 창자국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살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저를 탁 쳐다보시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 예수님하고 제가 눈이 마주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마주보는 그 눈빛 사이에 제가 절정의 대화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또 큐티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과 이런 절정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또 우리 부부 사이에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절정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쳐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가문의 교육을 받아도 이게 넘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만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자존심도 안 상하죠. 근데 그 사랑에 여러분들 5가지 언어가 있는 거 아시죠? 저의 사랑의 언어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예요. 저는 막 껴안아주고 막 부둥켜 안고 뽀뽀하면 제가 너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제가 결혼해서 한 6개월 동안 놔주고 반고 저희 집사람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를 쳤더니 한 6개월쯤 지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3번째,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요즘은 조용한 카페에 가서 저희 집사람 가만히 제가 곁에 앉아 있어주면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 친구 무역진흥공사 그 친구는 늘 해외 출장을 가니까 그 친구 사랑의 언어는 선물 받을 때 너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고 해외에서 명품 핸드백 택배로 보내주는 집 마누라입니다. 그 친구 마누라의 사랑의 언어는 2번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고 집에는 안 들어오면서 비싼 택배가 오니까 아무래도 바람난 걸로 의심했는데 비싼 물건이 오니까 그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정말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 또 우리 성도님의 사랑의 언어, 우리 목사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중학생 제가 상담을 했더니 자기 부모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제가 알거든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식 사랑한 거 말고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자식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촉발하는 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 병원에 이 크리스찬 내과 레지던트인데 간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던 너까지 건 필요 없어라는 그런 거절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선생님은 필요 없어요라는 말에 의자를 집어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하다 보면 특별한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떤 장로가 갑자기 막 발로 문차고 나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그 분노를 촉발하는 정서적인 알레르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막 화내고 나가거든 어머머머 내가 정서적인 알레르기를 건드렸는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쉽습니다만은 이 부부가 함께 사셔야 아내가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없는 호레비가 수명이 10년 차이가 나고 뇌졸중이 6배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섬기는 저희 병원의 호스피스 봉사 자원봉사 하시면요 자원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4년 6개월을 더 산대요. 그래서 남을 위한 봉사도 하시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섬김의 삶을 인생의 후반전에 살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의 7가지 비결. 자, 시작. 세포와의 대화, 충분한 수분 섭취, 맑은 공기, 적절한 음식, 알맞은 운동,
조건에 있으면 주실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 행복한 부부 생활, 아무를 위한 봉사. 그래서 행여 열심히 사시다가 또 예기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또 오늘의 만남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힘내는 데까지 여러분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